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몽골 제국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고 그걸 우리가 이제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봤었죠. 그래서 뭐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는 귀주성에서 박서가 이제 성을 지키는 그런 성과를 보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다루같이 설치하고 돌아가고 나서, 그리고 이제 무신 정권이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라는 뜻을 보이죠. 그 뒤로 침략해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뭐 이제 김윤우 이런 사람들이 처인국에서 이제 맞서 싸워서 몽골 제국의 장수를 죽이기도 하고, 또 충주성에서 이제 노비들과 함께 싸워서 이제 성을 지켜내기도 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성과들을 보였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일단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그 무신 정권 자체가 뭐 막 파티타임 열면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려가 항복을 하게 됐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지도 보셨던 거 기억나시겠지만, 고려가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토선을 보시면 고려는 살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모습인데, 고려가 지금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몽골이 이겼단 말이야. 우리가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몽골 제국은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통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끈질기게 저항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몽골이 이제 결국에는 끝까지 지배하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 우리 고려랑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일본, 그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배하지 못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지배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원나라 내부에서, 우리가 작년에 얘기하긴 했었는데, 원나라 내부에서 징기스칸 죽고 나서 오고타이 칸 올라오고, 하여튼 그 다음에 오고타이 칸 이후에 굉장히 왕위 계승 분쟁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몇 명의 왕자들이 전체 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막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과정인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경쟁을 하고 있는 왕자들 중에서 쿠빌라이 칸이라는 인물을 이제 황제 대접을 해서 그쪽으로 사신을 보내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쿠빌라이 칸이 최종적으로 이겨서 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쿠빌라이 칸 입장에서는 고려가 자기가 경쟁 중일 때부터 칸 대접을 해준 게 자기가 실제로 칸이 된데 큰 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랑 어떤 관계가 되냐면, 어, 고려의 왕이 무조건 칸의 몽골 제국 칸의 딸과 결혼하는, 그래서 고려가 몽골 제국의 사위의 나라가 되는, 이걸 부마국이라고 해요. 이런 관계로 맺으면서 몽골은 정부를 유지시켜줘요, 고려를. 그래서 고려가 이런 이제 몽골이랑 특수한 관계에 놓이면서 고려는 정부와 국가를 유지하되 몽골의 간섭을 받는 이제 그런 형식이 된 거죠. 어, 어쨌든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경우에는 정말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지켜낸 거고요. 우리는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컬러 차이는 있어요. 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그래서 베트남 여행 가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왜 수도 한복판에 이순신 동상 세워놓듯이 거기도 쩌능다오 장군이라고 있어요. 그 장군 동상을 이렇게 막 세워놓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민족적인 영웅이지. 그 장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베트남은 몽골과 싸워서 이겨서 자기 나라를 지켜낸 거고, 우리는 많은 성과를 내긴 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겼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원나라 칸과 특수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원나라의 부마국이라고 아까 했었죠. 그래서 원나라 황제의 사위의 국가로서, 즉 원나라 황제의 딸과 우리나라 왕이 항상 결혼을 하는 그런 약속을 맺고 정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원나라는 직접 통치를 하진 않지만 우리나라를 계속 간섭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몽골은 이제 황제 쿠빌라이 칸 세조라고도 하는데, 이 몽골은 원나라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지역을 지배하면서 중국 문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라 이름도 이제 중국적으로, 중국 스타일로 원으로 바꾸고 이제 중국 형태의 어느 정도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전 시간에 봤었죠. 다루가치라는 걸 설치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려의 왕이 원의 공주와 혼인을 하는 이런 걸 부마국 체제라고 해요. 이제 원나라의 사위의 나라가 되는 거죠. 원의 사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런 걸 부마국 체제라고 한다. 그렇고, 다 써놨네. 왜 매번 이렇죠? 어쨌든 고려의 왕이 원의 황제의 사위가 된다. 이런 걸 부마국 체제라고 합니다. 민망하네요. 열심히 썼더니, 그죠? 어쨌든 그리고 고려의 세자는, 이것도 그래, 이것도 세자라는 표현도요, 원래 우리 고려는요 몽골 제국 간섭 받기 전에는 태자라고 불렀어요. 이제 황제의 나라일 때 황제의 다음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을 아들,
그러니까 보통 받아들이겠죠. 걔를 태자라고 불러요. 근데 뭐 자리를 이어받을 게 아닐 일반 아들들은 그냥 왕자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몽골의 간섭을 받으면서 몽골이 황제국이 되고 우리는 격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사위의 국가니까. 그래서 태자가 아니라 세자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고려의 세자는 왕이 되기 전까지 원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와야 돼요. 이 왜 이럴까? 일종의 세뇌 교육이죠. 그러니까 고려의 세자를 이제 원나라로 불러들여서 원나라 입맛에 맞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결국 왕이 될 거니까 얘가 왕이 되고 나서의 고려가 원나라의 입맛에 맞게 돌아가게끔 세자일 때부터 데려와서 미리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이제 표현들이 몽골 제국의 간섭을 받기 전에 고려는 황제 시스템을 거의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몽골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면서 항복한 뒤로는 그 격들이 다 한급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왕실 호칭도 이제 왕에게 폐하라고 불렀다가 전하라고 부르게 되고 또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그 왕의 아들에게도 태자라고 불렀다가 세자라고 부르게 되고 여러 관청들도 줄이거나 아예 없애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제일 굴욕이야. 왕 칭호에 충자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고려 왕의 계보도를 보면 충 무슨 왕, 뭐 충선왕, 충목왕, 충해왕, 뭐 충렬왕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앞에 충자가 충성할 충자예요. 누구한테 충성한다는 거겠어? 몽골한테 충성한다는 거죠. 이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은 고려를 이렇게 간섭하는 거에서 욕심을 끝내지 않고 일본에도 욕심을 부려요. 근데 이게 참 그런가 봐. 육지를 대규모로 정복한 나라는 섬나라를 대규모로 이렇게 섬나라를 정복하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우리 작년에도 배웠지만 나폴레옹도 결국 섬나라인 영국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잖아요. 넬슨 제독한테 막히죠. 원나라도 그래요. 원나라도 일본을 차지하려고 일본 공격을 가는데 얘들이 배를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배를 잘 만들잖아요. 삼면이 바다니까. 그래서 고려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게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삥을 뜯는 거라고 봐야지. 거의 그 수준이지. 그래서 고려를 시켜서 이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배들을 잔뜩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일본 공격을 갈 계획인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를 만들어요. 그게 정동행성이에요. 왜 정동행성이냐면 행성은 이제 원나라가 이제 지방기구를 만들 때 행성이라는 이름을 보통 붙이고요. 정동은 동쪽으로 정벌 가는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일본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남쪽에 있다고 쉽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일본은 후쿠오카 정도고요. 요 섬 정도고 거의 일본은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이렇게 일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정벌을 가는 그런 기구다라고 해서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정동행성까지 만들면서 일본 원정을 가는데 이걸 실패해요.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실패하냐면 실제로 일본 본토까지 들어가서 상당히 피해를 끼치긴 해요. 끼치기는 하는데 몇 차례 태풍을 맞으면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은 뭐 신풍 막 이런 신의 바람이다 막 이런 나름대로의 문화 풍습도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일본은 어, 많은 피해를 입긴 입었지만 원나라의 정복을 당하지는 않죠. 그래서 일본 원정을 실패하고 나서 정동행성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서 내정 간섭 기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을 실패한 뒤에도 이렇게 남아서 우리나라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는 기구로 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몽골은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겠다고는 안 했지만 한반도의 일부 지역은 자기들이 직접 지배하려고 해요. 한반도 전체는 고려가 대체로는 지배하도록 두지만 몇 개의 지역은 골라서 몽골이 직접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 세 군데가 바로 쌍성 총관부, 탐라 총관부, 동령부 각각 저렇게 해요. 지도를 통해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쌍성 총관부고요. 지도에 나와 있다시피 여기가 쌍성 총관부고 그다음에 서경을 중심으로 여기가 동령부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를 옛날엔 탐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탐라 총관부 이렇게 세 군데를 원나라가 직접 지배하려고 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나라한테 사실 식민지 같은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곡물을 요구해요. 뭐 금, 뭐 은, 그리고 또 고려가 종이 잘 만들기로 유명했거든요. 한지 아시죠? 한지가 만들기는 조금 오래 걸려도 되게 질기고 그래요. 질이 좋아. 그 한지를 잘 만드니까 우리나라 기록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이런 것들도 많이 요구하고 매도 요구해. 특이하죠. 매 뭔지 아시죠? 그 애들 패는 매 말고 날아다니는 매. 독수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독수리보다 조금 작은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동청이라는 그래서 이제 매 이름이 해동청인 거예요. 근데 끝에 청자가 들어가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이게
기구인 줄 알아요. 무슨 정부 기구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해동청이라는 매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보라매라고 하는데 몰라요. 이 보라매가 되게 좋은가 봐요. 뭐 저 잘 모르는데 예전에는 매를 훈련시켜서 사냥하는 그런 놀이 문화, 풍습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 그 하여튼 매를 사냥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보라매가 굉장히 좋은가 보죠. 그래서 이 매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응방이라 그래서 매만 전문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뺏어가는 기구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응방 그렇고 왜 우리 그런 얘기하죠. 아까 이 얘기하려다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시치미라는 얘기하죠. 시치미 때다. 그래서 뭘 해놓고서는 이제 원래 진짜 한 거 내가 봤는데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안 했다 그러고 그런 걸 시치미 뗀다 그러잖아요. 이 시치미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제 매 사냥을 할 때 하늘로 날아가 버리면 매가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뭐가 내 거 맨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 보이시죠? 발목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 붙어 있죠. 여기 요게 시치미야. 요게 여기다가 강태진 거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시치미만 떼버리면은 이게 누구 맨지 이제 모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주인 찾아오겠죠, 뭐.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또 시치미를 뗀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게 문제야, 이게. 공녀라는 이름으로 여자들을 엄청나게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풍습이 생기냐면 조혼이라 그래서 결혼을 겁나 일찍 해요. 여러분들 나이면은 이제 결혼해야 돼. 이게 막 16세, 17세, 18세면 늦었다 그랬으니까. 이팔청춘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팔청춘이면 2 곱하기 8, 16세잖아요. 16세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때 막 결혼을 보통 해요. 근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16세가 결혼할 만한 나이가 아니잖아요. 애기인데 너네 애기야 애기. 근데 너네 나이 때 결혼을 시킨다니까. 왜 그러냐면 여자들을 끌고 갈 때 처녀만 데리고 가요. 결혼을 했으면 안 데리고 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내 딸을 원나라로 안 끌려갔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결혼시키고 보는 거예요. 어? 가서 좀 안 좋은 남자 만나서 고생을 할 때 하더라도 원나라 끌려가는 것보단 100번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얼마나 민족의 서름입니까? 예, 지금은 결혼하려면 뭐 아파트가 있는지 뭐 직업은 어떤지 막 별의별 걸 다 보는데 그때는 그죠? 일단 안 끌려가는 게 일단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공녀라는 이름으로 여자들을 끌고 가는 문화 때문에 이 원나라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조혼이라는 풍습이 생겼고 이 조혼이라는 풍습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이어져요. 왜냐면 이 중간중간에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또 받아서 또 여자들이 끌려가는 일들이 계속 생기거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혼이라는 풍습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1920, 30년대 태생 할머님 분들도 여쭤보면은 10대 후반에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까지도 이어지는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원나라의 간섭을 당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원나라가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나라한테만 잘 보이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친일파 같은 느낌인 거지. 그래서 친원파예요. 그래서 원나라한테 기대면서 이제 권력을 키우는 애들이 등장해요. 걔들이 이제 권문세족이라고 불러요. 친일파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친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진출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권문세족의 이제 첫 스타트를 끊는 애들이 보통은 통역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조인규 이런 사람들이 좀 유명한데 제 원나라한테 원나라 몽골 말을 할 줄 아는 우리나라 사람이 원나라랑 통역하면서 원나라 관리들이랑 친해지고 그러면서 원나라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원나라 간섭에 의해서 굉장히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오품 이상의 관직으로 올라가면 그때 이제 자기 아들을 음서로 관직을 진출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그 아들은 또 친원파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권문세족이 형성이 되고요. 음서 기억나시죠? 이제 금수저죠, 금수저.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관직이면 자기를 그냥 끌어올려주는 이런 게 이제 음서인데 보통은 이제 자기가 통역으로 원나라랑 친해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자기 아들을 음서로 끌어올려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고위 관직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백성들의 토지를 뺏어서 굉장히 거대한 농장을 운영하고 또 상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이건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죠 뭐 백성들 괴롭혀서 막 어마어마하게 뜯어내고 막 거대한 농장을 운영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장사해서 돈 벌고 다 이런 식이죠 뭐. 그래서 권문세족이 성장을 하면서 왕권이 약화됐는데 왜 왕권이 약화될까요? 당연한 거죠. 권문세족은 높은 관직에 있긴 하지만 고려 왕의 눈치를 보겠어 안 보겠어? 안 보죠. 고려 왕이 뭐라고 떠들든 중요한 건 원나라예요. 왜냐면 나를 키워준 건 원나라거든. 그리고 지금 원나라한테 정치 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고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는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권문세족들이 너무 넓은 땅을 차지하니까 정부가 세금 거둘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 권문세족들이 차지하는 땅은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과 수조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일반 농민들은 이 권문세족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지를 짓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으로서도 가지고 있고 세금도 권문세족 애들이 직접 걷어서 자기가 가져요.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재정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충선왕 때나 충무광 때 이런저런 개혁들을 시도를 해요. 막 정부 기구도 설치하고, 하지만 뭐 잘 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권문세족의 반발이 너무 심했고 원나라가 간섭을 해왔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개혁을 시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개혁을 시도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일단 왕 이름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공민왕이라고 하죠. 일단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떠올리셔야 돼요. 충자. 충자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충자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를 느끼셔야 되냐면 원나라한테 충성한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원나라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려 왕이 원나라에 충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걸 원나라가 뭐라고 못할 정도로 원나라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노려서 반원 정책을 계속하는 거죠. 원나라에 반대하고 조금씩 우리의 권리를 찾아오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왕이 원나라에 반대하는 반원 자주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해나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반원 자주 개혁을 실시하면서 왕권 강화 정책도 같이 실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분이 국민왕입니다. 그래서 반원 자주 정책으로 어떤 걸 하냐면 확실히 몽골이 약해진 거예요. 몽골의 풍습을 다 금지시키고요. 그다음에 친원 세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원 세력은 제가 친원 세력이라고 썼지만 누굴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권문세족이죠. 권문세족. 권문세족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성균관을 키우는데, 성균관은 뭐냐면 요 국자감 기억나세요? 고려 우리 제도사 할 때 고려의 최상위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을 얘기했었잖아요. 국자감이 이름을 바꾼 게 성균관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도 성균관대학교가 있죠. 지금의 성균관대학교는 이 성균관이랑 되게 자기들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뭐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렵죠.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금의 성균관대학교는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성균관대학교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때 성균관을 언급하면서 막 뭐 몇백 년의 역사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하죠. 어쨌든 최상위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유학교육을 하고 있고요. 뭐가 발전한 거라고? 국자감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균관에서 유학교육을 하면서 여기서 유학교육을 받고 가르치고 이런 과정에서 신진사대부들이 새롭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자감 기억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동행성도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약해졌으니까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원나라의 기구였던 정동행성도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용어를 섞어가면서 쓰고 있는데 몽골 제국 원나라 같은 거예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원나라가 고려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설치했었던 정동행성도 이렇게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쌍성총관부 기억나시죠? 원나라가 대체로 고려 정부를 유지시켜 주지만 요 세 군데만큼은 원나라가 직접 지배하겠다라고 하면서 쌍성총관부, 그다음에 서경 평양에 동령부, 그다음에 제주도에 탐라총관부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쌍성총관부를 국민왕이 직접 공격을 해서 요 지역의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탐라총관부, 동령부는 이미 되찾은 상태였고요. 쌍성총관부도 이때 공격을 해서 여기죠. 여기를 공격해서 이 땅을 직접 얻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령부는 충렬왕 때 이미 돌려받고 탐라총관부는 거의 고려가 관리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신돈이라는 인물을 등용해요. 신돈은 원래는 승려 출신이에요. 근데 왜 스님을 등용을 하냐면 기존의 고려 정치와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을 들이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면 기존의 고려 정치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면 고려 정치인들이 다 아는 사이고 그중에 몇몇은 친한 사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어 변정은 이 변화한다. 이 바를 정자예요. 바르게 고쳐 놓는다는 거예요. 전과 민을. 이 전이 뭐냐면 밭전자야. 그리고 이 백성민자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불법적으로 빼앗긴 땅이나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싹 다 되돌려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을 주도하는 인물로 신돈이라는 스님을 등용한 거예요. 근데 왜 스님을 등용했냐? 기존의 정치인한테 맡기면 그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기존의 다른 정치인들을 많이 알고 지내고 친하게 지낼 거고 그러면 나는 좀 봐달라 이런 부탁도 많이 받을 거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생각해서 아예 기존의 고려 정치랑 관련이 없었던 사람을 새롭게 들여다 놓는 거죠.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은 고려 후기에 권문세족이죠. 결국 권세가에게 권세가는 이제 권력이 강한 집을 권세가라고 하는데 결국 권문세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세가에게 빼앗긴 토지, 농민들을 되찾기 위해서 설치된 임시 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환영을 받는데요. 당연히 누구의 반발에 부딪히겠어요? 이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권문세족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권문세족들의 굉장히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신돈을 제거하게 됩니다. 사실 신돈은요, 여기저기서 굉장히 신돈이 계속 정치를 저렇게 끌고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경고를 계속 받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그래서 국민왕이 전민변정도감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는 국민왕이 신돈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왕은 암살당해요. 국민왕이 데리고 있었던 자제위라는 나름대로 개인 이제 친위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의 어느 한 명이 이제 아마 권문세족의 어떤 이제 비밀스러운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국민왕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국민왕이 피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민왕의 가장 큰 업적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물론 쌍성총관부를 뭐 공격해서 땅을 되찾고 몽골 풍습을 없애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영향력을 뒤에 끼친 걸 보자면 전민변정도감을 통해서 권문세족을 많이 약화시킨 거. 그 다음에 성균관이에요. 성균관을 통해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권문세족에 맞서 싸울 만한 새로운 이제 정치 세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공민왕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계신데 오른쪽에 계신 분이 공민왕이고요. 왼쪽에 계신 분이 아내인 노국대장공주예요. 당연히 원나라와 약속했던 관계가 있잖아요. 부마국 체제.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원나라 사람인데 이분이 되게 특이하고 또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게 어쨌든 원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이 이제 공민왕이죠. 근데 공민왕이 자기 남편인데 자기는 원나라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막 반원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국대장공주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서운하거나 반발심이 들만도 한데 나의 모국인데 그렇게 하니까. 근데 노국대장공주는 나는 고려로 시집을 왔으면 고려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민왕의 모든 반원 정책에 대해서 다 지지해주고 찬성해주고 도와줘요. 그래서 이런 면들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진정한 사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